네, 안녕하세요. 예. 음, 아, 예. 예, 원래, 매년 이제 올해 이 시간 되면 핵심 체크해가지고 판례만 쭉 이제, 어,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그거는 이제 동강으로 여러분들,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 판례만, 그러니까는 거기 추가된 판례가 한, 10여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최근 1년, 1개년치 판례죠. 그러니까 작년에 넣었던 거 하고. 그래서 그거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건 한번, 들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좀 더 유익한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민법 선택형을 한번, 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6회니까요. 상당히 지금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여기 문법 500질 한번 500문제니까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다 기출 그리고 이 문제가 전부 다 이제 최신 판례하고 최근 판례하고 나머지 기출 문제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핵심 체크도 기출 정지문 나갔지만은 여기도 문제가 다 판례하고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제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최근 판례에서 중요 판례들로 앞부분이 돼 있고 뒷부분은 이제 기출로 그죠? 어, 기출 문제로 돼 있어요. 1회부터 9회 빠짐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중요 판례하고 기출 정집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저기 풀어가면서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차피 강의가 이제 나 혼자 강의 이제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고 그러는 저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읽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도 초집중해서 이제 같이 맞는 지문 틀리는 지문 확인해가지고 하나씩 정리합시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지금 이게 500제는 아마 이때 저기 뭐야 선택형 문제 중에 이렇게 돼 있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될 수 있으면 두 문제를 넣고요. 앞면에다가.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원래는 한 문제 넣고 여기서 해설을 넣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제하고 해설. 근데 그렇게 되면 자꾸 해설을 보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앞에는 문제 두 개. 이렇게 1문제, 2문제. 그래서 뒷면에는 해설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설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만 순수하게 풀고 뒤는 이제 한 번씩, 연습하는 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초긴장해서 문제 다 풀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물론 뭐, 중복되거나 그런 거는 좀 생략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중요 판례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다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6회인데 시간은 거기서 본 대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지금 2시부터 5시 반까지가 이제 저기죠.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만 더 저기 연장 강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번 맞춰보고요. 그 100문제를 3시간 반 안에 하루에 100문제 정도 될 테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부족하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안에서 하여튼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민법이, 500제인데, 기출문제가 늘어나니까는 500문제보다 좀 더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500제보다 좀 많아요. 플러스 알파. 민소도 마찬가지로 300제인데, 플러스 알파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요 판례하고 기출문제 형식으로. 상법도 마찬가지로. 상법도 200자라고 그랬는데 거의 300문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수하게. 그래서 이 정도 돼서, 그래서 지금 644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최대한 맞춰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어차피 순수한 선택형 강의는 저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순수한 선택형만 강의를 하는 거는 주로 사례 강의나 기록 강의 저는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선택형인데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 사례도 여기서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었던 기록의 문제들도 여기서 다 저기 한 번씩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하여튼 핵심 체크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동강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강의는 지금 아직 올리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따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여기 강의실 사정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번 주 안에는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500제 맨 뒤에 보면은 1개년 판례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500제 맨 뒤에 그래서 보면은 거기 저기 634페이지부터 1개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1개년 판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핵심 체크도 1개년 판례가 이제 그 번호에 다 이제 다시 1번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1개년 판례도요. 될 수 있으면 여기 민총 끝나면 한번 간단히 스킵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보통 6월 달까지가 시험 출제 판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20년 6월 달 판례까지는 거의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3페이지부터요. 그래서 지금 민법 구조가 여러분들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원고 피고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원고의 청구하고 피고의 항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다 똑같죠. 그래서 청구는 일단 채권적 청구권의 채권법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물청하고 그 다음에 친상하고 집행법 전부 추심이죠. 전부 추심 주로 이제 전부금 추심금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민법이고 이건 집행법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항변 파트가 이제 민총이죠. 민총이 거대한 항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물론 민총에도 항변이 있고, 이제 채권법에 항변하고 물권법에 항변, 이제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채권에서는 뭐 변제나 상계, 해제, 동의항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는 213조 단서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 안에 흡수시켜서 하니까, 그죠? 이렇게. 그 안에서 해버리니까 물권하고 채권에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자로서 친상. 그래서 보통 오늘 민총이 1회, 채권이 채총 채각이니까 한 3회 그러니까 채총 채각 한 해 정도. 그다음에 물권도 한 해, 2회. 그러면 이렇게 하면 거의 6회 될 것 같은데 이제 친상 전부 추심이 얼마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최대한 맞춰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여튼 민총은 일단은 맨 처음에 당사자 파트, 목적 파트, 그 다음에 의사표시 나오고, 대리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조건기한, 그 다음에 소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소시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당사자 파트는, 권리 능력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목적 파트는 확가적사, 확정돼야 되고, 가능하고,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107, 108, 109, 110이죠. 108, 109, 110. 이렇게. 대리 파트. 그 다음에 무효취소 조건기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다음에 민법의 총론의 1조, 2조죠. 1조, 2조. 1조는 법원. 그죠? 2조는 신의 측. 여기 파트에서는 지금 신의 측에서 선택형도 딱 한 문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판례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올 수 있는 건 한번 스킵만 하고. 그래서 이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없으면, 그죠? 이게 없으면 무효고, 그죠? 그래서 무효의 항변이 되는 거죠.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고, 그죠? 취소. 그 다음에 확가적사, 이게 없으면 이건 다 무효고, 그죠? 무효다. 그 다음에 107, 108 무효죠? 비진 통적 없이. 109, 110 취소, 그죠?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대리도, 무권 대리는 무효죠. 무권 대리 무효.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지금쯤 이건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무효 6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게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고 그다음에 이거는 표대도 성립될 수 없고 추인도 무효행위 추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다음에 선의자도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항이 가능한 선의자한테 대항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대적 무효죠. 여기 이렇게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서, 여기는, 표대도 성립하고, 추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선의자 사람들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선의자도 보호를 받아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된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취소도, 그 다음에 취소 파트, 여기요, 취소. 여기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마찬가지 절대적 무효처럼 이렇게 여기 가지고 이제 선의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요 취소도 선의자한테는, 선의자 사람들한테 행할 수 없으니까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행위무능력으로 취소했을 때는 선의자가 보호 못 받고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무효죠. 무권 대리 무효는 무슨 무효죠? 이거는 유동적 무효. 그죠?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 예, 유동적 무효는 세 개가 있어요. 무권리자 처분행위하고 무처 무효도 이것도 유동적 무효.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 없는 매매.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유동적 무효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럼 여기 8개 무효는 이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이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확정적으로 무효.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랑 또 크게 나눠지는 거죠.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유동적 무효는 특히 물권 대리나 무권리자 처분행위. 그죠? 이래서 이거는 추인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확정적 무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추인이 거절되면 또는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는 만일 추인이 거절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추인이 거절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그 행위가 유동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행위 자체가 유효나 무효인이 되는 거야. 추인하면 그러면 여기 요 추인은 뭐예요? 이건 139조죠. 이거는 확정적 무효에 대해서 추인하니까는 이 무효인 행위가 다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률 행위로 해가지고 확정적 무효니까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 그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그래서 여기는 다 항변이죠. 무효 취소 항변이고 대리, 그다음에 무효 취소에 대해서 일반론, 그다음에 조건 기한, 그죠? 조건 성취, 불성취, 기한 미도래, 소멸, 멸각의 항변이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할 범위예요. 이게 오늘 할 범위, 그죠? 최소한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선택형도 이렇게 해야지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1번 민법의 법원 1조부터 하는 거죠. 1조. 그래서 민법의 법원을 규정한 민법 1조의 법률은 성모법을 의미한다. 여기는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그죠? 거기서 이제 명령, 규칙이라든지 국가 간의 조약도 모두 포함시키는 가장 넓은 의미의 법률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해설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큼 알고 있나. 니은번 민법 185조 물권법정주의죠. 물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를 해요. 여기는. 그래서 1조하고 185조의 법률은 범위가 달라요. 알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사에서는 어떻게 하죠? 상법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상관습이고, 그 다음에 민법이죠. 이게 모의고사에서는 잘 나오죠. 디귿도. 그래서 그건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리을, 간섭법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도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돼요. 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말해줘. 관습법은 제외된다는 것. 그 다음에 관습법, 미음번. 관습법은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확정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은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을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죠? 그럼 맞죠? 그렇게. 그리고 사실인 관습은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니까 주장을 기다려서 심사를 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사실인 관습. 그래서 아직은 법원에 대해서는 한 문제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고 해설 하나만 준비해 놓는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서 관습법은 성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없죠. 인정된다. 틀렸죠. 관습법은 성법을 보충하는 효력. 성법이 없을 때만 관습법이 적용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2번 법원의 판결에서 관습법 존재 및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관습법의 성립 요건 뭐죠? 사회 관행이 있어야 되고 법적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헌법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비로소 관습법은 성립되지 법원의 판결은 확인적 의미밖에 없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법적 확신, 법적 승인 그때 성립된다는 거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적장자가 우선적으로 제사를 승계한다는 종래의 관습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한 변화된 가족제도에 부합함으로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에 반한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관습법이 효력이 상실됐죠. 그래가지고 관습법의 효력 상실은 2차 사례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은 아까 말한 대로 법적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있고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관습법이 종래 관행이 법적 확신이 약화되거나 소멸되고 헌법을 최고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 위반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판례가 3개 있어요. 3개. 그 뒤에 해설이 있지만 그래서 적장자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에 이제 그거 나오죠. 관습법이 성립되면 현재 사회구성된 관습법을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죠? 효력이 유지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재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했던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침해란 때부터 6년, 개시된 때부터 20년 경과하면 소멸한된 내의 관습법은 헌법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판례죠. 그래서 적장자 우선적 제사승계 3번이요. 그거는 개인과 존엄과 평등, 그 헌법에 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속회복이 6년, 20년짜리 이거는 헌법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반해서 효력이 상실됐죠. 지금은 근데 이제 보충은 뭘로 됐죠? 상속회복 청구는 이제 입법이 됐죠. 999조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침해 시부터 10년, 안날로부터 3년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은 거기 중요한 쟁점들은 그렇게 박스에다 해놨어요. 핵심 법원 문제하고 관습법 하고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해설 가지고 한 번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서나 나름대로 자기가 마지막 가져갈 교재에다 확실히 확인만 하세요. 확인해서 준비해놓는다. 그렇게.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어요. 그 다음에 A종중은 성년 남자 종중원에게만 소용보상금을 분배하기로 결의를 하였는데 A종중의 후손인 성년 여자 50명도 A종중을 상대로 200만원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다. 이때 이 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사법시험 사례 문제로 나온 거죠. 사법시험 사례 문제로. 그래가지고 1번 종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정하는 종래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했죠. 그 헌법상 뭐에 반하죠? 헌법의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거.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고 2번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되면 당해 사건에서는 소급표가 있는데 당해 사건 말고는 뭐죠? 신뢰보호 원칙에서 장래밖에 없다. 근데 당해 사건에서는 소급표 이 사건이죠. 여기서는 소급표가 있어야 후손 성년들도 보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래에만 있으면 못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공동선조의 성과 부분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항상 민법 1조는 법률, 그 다음에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죠. 그러니까 관습법이 효력 상실하면 성문법에 의해서 보충되는 건 아까 그 상속회복 청구권이요. 999. 그게 이제 법률로 보충된 거고 저기 종중의 관습법, 성년 남자만 돼 있던 게 성년 여성 남녀 다 포함된 거는 조리에 의해서, 그죠? 조리에 의해서 보충이 됐다. 이렇게 탁탁 구별을 해놓고. 그 다음에 4번 종중의 성년 남자 종중원에게만 분배하기로 결의한 것은 종원인 여성들의 고유하고 기본적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다. 이 판례 입장이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년 남녀 모두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3번은 수용보상금의 분배. 그러면은 종중재산은 뭐죠? 수용보상금 종중재산이니까 총유재산이죠. 총유재산이고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분배니까 처분행위란 말이에요. 그죠? 처분행위니까 276조가 적용이 되죠. 적용이 돼서 사원총회 결의를 얻어야 돼요. 그죠? 따라서 결의를 얻지 않으면 절대적 무효가 돼요.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를 얻어야 된다. 256조, 아니 276조. 그래서 이 적법에 걸려요. 적법. 그래서 차원총회 결의를 얻으라고 276조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그걸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본 대로 절대적 무효죠. 이렇게. 절대적 무효니까 표대 추인도 안 되고 선의자 보호를 못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된다. 따라서 그 무효가 됐기 때문에 결의가 없어도 종원의 종중에 대해서 직접 분배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죠? 따라서 종중원 50명의 수용보상금 청구는 기각이 됐죠. 사안에서는. 그래서 다시 총회 결의를 얻어서 분배 청구를 했어요. 사안에서는. 알았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제 법원에 대한 뭐 대표적인, 그죠? 종중 관습법이죠. 문제 하나 찍는다, 뭐 관습법. 예, 그 다음에 신의칙. 신의칙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알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 판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만 실어놨으니까. 그래서 계약 성립 후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그런 사정 변경에 해제권을 취득한 당사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일 것.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의 신의칙이 현재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사정 변경으로 해제가 인정되는데 여기서 사정은 계약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 일컫는다. 맞죠? 그래서 객관적 그러니까
계약 당시 성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고, 이거를 만일 인정한다면 신의 측에 반할 거 이렇게 네 가지죠. 네 가지 요건. 그죠? 그래서 성립의 기초, 객관적 사정 두 가지 체크하면 되고, 이건 뭐죠? 그럼 잘할 거고. 그 다음에 2번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이거죠.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해서 법률 위반한 자, 선행행위, 그 후에 강행법규 위반을 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원에 걸려서 신의칙 위반에 될 수 여지가 있지만 강행법규가 신의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죠. 원칙적으로. 그죠? 왜냐하면 이걸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완전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그죠? 그 키워드 체크해놓고 입법 취지 완전 몰각. 그 다음에 3번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사정만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실효 원칙에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실효의 원칙은 뭐죠? 요건사실 첫째, 장기간 권리불행사. 그 다음에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 행사하지 않으려는 정당한 기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장기간 불행사, 신뢰, 정당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다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4번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의칙 여러분들이 민소법의 권리보호 이익, 특히 권리보호 자격이죠. 그 중에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소금장승신이에요. 그죠? 소금장승신. 그래서 그러니까 소로서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야 되고 금지 사유가 없어야 되고 장애 사유가 없어야 되고 승소 확정 판결 즉 기판력에 저촉되면 안 되죠. 확정 판결에 위배되면 안 되고 신의 측에 반하지 말 것 이렇게 돼가지고 신의 측은 권리보호익으로서 그죠? 권리보호익으로서 이게 소송 요건이란 말이에요. 소송 요건 그죠? 소송 요건이니까 직권 조사 사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독일어로 민소법에서 좀 프로세스 프레팡으로 좀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알았죠? 그래서 신의 측은 권리보호 자격 소송 요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금 장승신 알았죠? 그래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맞죠? 직권조사상. 그 다음에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정당한 기대 가지가 되었다라도 인지청구권은 그죠?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신전속적 권리는 실효의 원칙에 걸리지 않아요. 그죠? 장기간 불행사했다라도 신의칙 반하는 건 아니다. 됐죠? 그 정도로 해서 준비해놓고 다음 5번 그래서 신의성실 판례 태도 중에 옳은 것은 1번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해 당사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사정만 가지고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이건 최근 판례죠. 그죠? 아까 본 대로 성립의 기초, 객관적 사정 요거만 해제나 해지. 그죠? 일시적 계약은 해제,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할 수 있지. 여기에 최근 판례가 경제적 상황 변화 요 정도만 가지고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요 정도만 가지고는 해지할 수 없다죠. 그 뒤에 해설 정확히 참조해서 최근 판례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2번 송전선이 토지를 통과한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였다면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알고서 취득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철거 청구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철거 청구는 거기 엄격하게 신의 측 철거 청구 나오면 신의 측 생각할 거야. 철거 청구 나오면. 그래서 철거 청구가 신의 측에 반하려면은 그죠? 철거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 건물 소유, 그다음 지상물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비교해서 저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은 아주 미비한데 철거 건물 소유자가 입은 손해가 훨씬 크다. 이렇게 비례 원칙처럼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런 요건이 가장 중요해요. 그 요건이. 그래서 거기 밑에 3번을 보면 갑이 자신의 토지를 토지 위에 불법 건물 소유하고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에 대해서 임료 상대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물권법에서 일반론적으로 좀 해놔야 되는데 이게 갑이 토지 소유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 점유한다. 그랬을 때 갑이 을한테 토지, 인도, 건물 철거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건 토지 인도는 213조고 건물 철거는 214조죠. 그래서 요 청구를 하면 얘는 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를 한단 말이에요. 단서의 점유할 권리. 앞자 따서 점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 민법의 대표적인 게 물체동신 해가지고 물권적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채권적 권리로 임차권 같은 거 동의항이나 뭐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신의 측에서 이게
신의칙이요. 이거는 민소법에서,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봐줘요. 민소법에서 소금, 장승신, 소송요건으로 신의칙이 있고, 여기처럼요, 점유의 권리 항변으로, 민법상 항변으로 물치등수 신의칙에, 그죠? 신의칙에 반하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항변이에요, 항변. 본안의 항변. 저기는, 그래서 저기는 직권조사상의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재기는 어떻게 되죠? 신의칙에 반하는 소재기는 따라서 이거는 소로 각하당해요. 소 각하. 가장 센 기초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토지인도 건물처에서 점유의 권리로 토지인도 건물 신의칙에 반하면 이거는 뭐가 나오냐? 청구기각이에요. 이렇게 되면 알았죠? 이건 청구기각이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항변으로서 역할, 저기는 소송 요건으로서, 이건 소재기. 신의칙에 반한 소재. 이거는 항변으로서 신의칙. 알았죠? 청구기각. 알았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신의칙에 반하면 점유의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신의칙에 반한다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남의 땅을 공짜로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해서 갑은 청구 기각을 당한다 하더라도, 갑은 741, 부당이득, 부위반, 그죠?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다. 이건 청구 가능하다죠. 나중에 물권법에서 자세히 하는데, 그죠? 신의칙에 반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죠? 부당이득. 왜냐면 부당이득은 좀 이렇게, 요건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재산 놈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손해를 가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신의칙, 법률상 원인이 사용수익권이 있어야 돼요.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이 있어야지만 법률상 원인이 있고, 사용수익권이 없으면은 이거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의칙, 그래서 물권에서 만일 전매 권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게 있다. 그 다음에 채권적 권리로 임차권이 있다. 얘네들은 다 사용수익권이 있잖아요. 그죠? 점유의 권리 항변으로서 지상 전세 임차권을 행사하면 사용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죠. 원인이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 청구를 못해요. 여기는. 부당이득 청구를 못하고 이거는 지료나 또는 전세금 또는 차임 이걸 청구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나 동의항이나 신의칙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용수익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용수익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 손해 인과관계에서 부당이득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 구조를 잘 해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면 여러 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칙에 반해서 건물철권 기각되더라도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저 구조를 완전히 숙지해 놓는다.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4번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를 매도하고 선행행위죠. 그 다음에 규제를 잠탈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 등이 경료한 때에도 선행행위인데 간특법 위반으로 매매를 무효를 주장하고 모순되는 후행행위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신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랑 거기 아까 본 이게 국토이용관리법이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그죠?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게 원칙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준비해놓고 네, 그거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5번 적정한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약정된 보수에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특히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이죠. 이렇게 될 때는 그러한 약정 전부가 무효이고 적정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 반대죠. 전부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 적정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 준비해 놓고 원래 신의칙에 의해서 약정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런 건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요거만 유일하게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요거만 지나치게 부당하게 과다해서 신의칙에 반하면 요거는 제한해줘요. 요거 유일해요. 저기 성공보수 약정. 네, 그렇게 하나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6번에서 주식회사 경영권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374조죠. 양도를 한 경우 주충에 특별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들어 스스로 그 약정에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행위는 특별 결의 안 해놓고 후행행위로 무효 주장하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왜냐면 상법 374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했다. 무권 대리로 무효죠. 이전 등기를 해준 자가 무권 대리인이 타인의 재산을 본인을 상속했어요. 그러면은 소유자 본인의 지위에서 이제 뭐 할 수 있죠? 추인도 할 수 있고 다만 추인 거절 행사하는 건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하는 거죠. 그죠? 거기 그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부동산 매 무권 대리는 무효 주장. 그게 추인 거절이잖아요. 그죠? 아까 유동정부에서 무효 주장의 추인 거절이죠. 추인 거절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되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사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취소. 이것도 선행위가 무슨 행위죠? 했을 때 특별한 건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을 때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민법 5조도 강행 규정이에요. 그죠? 강행 규정 위반.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이 신의 측에 우선한다. 그래서 신의 측에 위배된다. 맞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이걸 유추 적용을 해서 의사무능력, 그죠? 선행행위로 의사무능력 해놓고 의사무능력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요. 그것도 강행 규정. 알았죠? 그 다음에 송금 의뢰인 차고 송금. 이것도 신의 측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 반환을 요청했고, 첫째, 송금액 받죠. 그 다음에 수취인도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면 두 가지죠. 요청과 승낙했을 때, 비록 수취은행의 대출금 채권으로 이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차고 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자 상기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보죠. 그죠? 다만 그 뒤에 해설에서 예외적으로, 그죠? 뭐, 압류가 되어 있거나, 뭐,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연습하고 원칙적으로 신의 측에 반한다. 그죠? 차고 송금 나중에 나오니까요. 채권 가서 다시 한번 연습하기로 하고 이건 신의 측에 집중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의 부도로 갑이 발행한 약속금 가치가 하락하자 을이 갑에 대해 부담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상기할 목적으로 약속금을 낮은 가격으로 할인, 취득, 자동채권을 상기한 경우 이게 상계권의 권리남용이죠. 대표적인 판례 사안이죠. 이거 하나 눈두장 찍어놓고 그죠? 허용될 수 없다. 이 경우도 권리남용이 인정되기엔 주관적 요건이 요구된다. 그 뒤에 해설이 나오지만은 권리남용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 요구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 요건으로 권리행사가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정당한 이익에 결여.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 자기한테는 이익이 없고 타인한테 오직 고통만 주려는 가해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다 있어야 되는데 상계권 남용만큼은 판례가 주관적 요건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 주의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죠? 상계권만큼은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거만. 알았죠? 예,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 좀 외워놓고 예, 그래서 뒤에 거기 박스 권리남용 거기 그죠? 그래서 요건하고 그 다음에 효과 좀 이렇게 하나 체크해놓고 밑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맨 밑에 상계권은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 체크해놓고요. 그 다음에 신의성실 7번이요. 계약의 성립과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후에 변경이 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정 변경이 되려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이 변형돼야 돼. 그래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변경된 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맞죠,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이을로부터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래서 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병이 건물을 취득할 정액 근저당 설정해 줬다. 그래서 사행위를 한 거죠. 그러자 갑이 판결금 채권, 확정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정 등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각각 을의 채권 양도가 소송 신탁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이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확정 판결문 피보전 채권으로 강제 집행하는 것을 신의 측에 반한다. 그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수인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그때는 강제 집행자 확정 판결로 강제 집행에게 권리남용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피보전 채권으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하는데 요 사례만 채권 양도를 받고 그다음에 소송 신탁하는 정도, 그죠? 그 정도만 가지고는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채권자 행사가 허용되죠. 그 예외적인 판례죠. 이것도 준비해놓고 다음 페이지 사례 해설을 보면서 정확하게 체크해놓고 그 예외적인 사례니까. 그 다음에 3번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했다. 이거 선행행위로 근로기준법 위반한 거예요. 그까지 자르고 선행행위. 그 다음에 근로자가 노사합의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 위반의 무효라고 주장, 후행행위죠. 그래서 모순된 행위. 그까지만 자르면 이거는 무효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그죠?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에 포함해 산정한 추가 법정소송 청구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예측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위태롭게 하더라도 신의 측에 위배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위반됐을 땐 신의 측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신의 측 위반이 안 되는데 이같이 예외로서 그죠? 이렇게 해서 기업의 경영상 이익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위태롭게 할 때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된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지문으로 좀 고쳐놓읍시다. 1번, 3번 지문이 여기 답이 2개.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 3번이요. 거기를 동그라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고칩시다. 예, 답은 1번, 3번으로 해서 그걸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 맞는 지문이고, 이제 틀린 지문이고 위배된다가 맞는 지문이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 다시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선행행위로 무상임대차를 했다고 확인서 써줬어요.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매각 건물 명세서 등의 건물의 대항력 임차권 존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임차인이 후행행위로서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 인도청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는 무상임대차라고 선행행위를 했다가 다시 대항력 임차권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금반원에 걸리죠. 그래서 동시항변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유의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 그래도 이행 청구가 공평에 또 신의 측이 위배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급부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요. 유의하게 성립된 계약상 책임을 신의 측 가지고 그 감축하는 거 원칙적으로 허용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라 그랬죠? 아까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같은 거 그죠? 그게 부당하게 과다하면은 그거는 딱 한 개, 그거는 제한할 수 있어요. 계약상 책임이라도. 예, 그래서 아까 한 거랑 연결해서 준비를 같이 해놓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5번에 5번하고, 그러니까 5번하고 비교. 요게 이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부당히 과다할 때는 초과된 무효이다. 그렇지만 원칙 잘 기억하세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상 책임은 이행청구가, 신의 측에 만 가지고 감축시키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 예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가 이제 최근 문제 판례, 신의 측에 대한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연습한 거고요. 8번을 보면, 8번을 보면, A 회사는 토지 소유자 의뢰 동의 없이, 이게 변호사 기출문제 딱 요거 하나예요. 보면은, 신의 측은. 다음에, 그래서 하나만 보겠어요. 의뢰 동의 없이 토지 상공에 고압 송전선이 통과되도록 시설 설치에 사용하고 있었다. 갑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을로부터, 그죠? 토지를 매수해 소유 등을 격려하고 이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때 갑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3년의 경과한 시점에서 A 회사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법률 관계를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갑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의 물청이고 소멸시에 걸리지 않죠. 물청은 소유권에 의한 물청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갑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전 소유자, 그죠? 송전선 토지를 통과하는 걸 알고서 취득했다는 점만 가지고, 그죠? 그렇게 가지고 철거 청구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 아까 신의 측에 반하려면 토지 소유자 얻는 이익하고 그다음에 건물 소유자, 그러니까 여기 송전선 소유자 입는 손해를 비교해서 현저히, 그죠? 현저히 커야만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되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갑의 권리행사 실효원칙을 적용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 을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했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없다. 그죠? 그거는 종전 소유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은 것까지 실효원칙에 가미해서 판단하진 않아요. 그죠? 갑 자신의 권리 행사, 장기간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기대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갑의 권리행사 권리남용에 해당돼서는 오른쪽 주관적으로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객관적으로 사회질서 위반되는 두 가지 엔드 요건이죠. 그래서 아까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는 게 상견례권 남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송전선 철거를 그런 소를 제기한 거.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A 갑의 청구와 권리남용에 해당된 직권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직권조사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소제기는 직권조사상, 신의 측에 반한 소제기는 직권조사 소각하. 그죠? 여기 점유할 권리 신의 측은 항변. 그렇죠. 정확하게 준비해 놓는다. 예,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준비는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1페이지 이제 권리 능력으로 가는 거죠. 저 1조, 2조가 끝났고 하나씩 보면 1조, 2조.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에서는 대표적으로 태아가 나오죠. 태아. 그래서 거기서 설명 중 옳은 것은 태아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으므로 출생하더라도 유죄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태아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지만 장래, 그죠? 장래 정신적 고통을 느낄 것으로, 그죠? 합리적 기대 가능성이죠. 기대 가능성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 판례 정확하게 합리적 감수할 것이 기대 가능하다. 그 판례 문구를 외우고요. 그 다음에 2번 태아인 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받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증여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면 태아는 정지조건설이죠. 정지조건설.
그래서 일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태아다. 그죠? 태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지 조건, 살아서 출생이죠. 살아서 출생했다. 출생했을 걸 정지 조건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이 많이 나올 텐데, 조건은 뭐죠?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이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고, 정지는 효력이 발생이에요. 효력 발생. 그죠? 그래서 정지 조건 정확하게 살아서 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살아서 출생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돼서 어떻게 되죠? 소급해가지고 요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가 그죠?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효력이 발생하니까 취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따라서 결론은 태아인 동안 그래서 살아서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죠? 권리 능력이 없다 이때까지.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엄마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징역이랑 채용은 무권 대리인 무효예요. 나중에 살아서 출생했다고 해서 권리 취득할 수는 없어요. 알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번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이 되면은 권리 능력을 취득 못해요. 살아서 출생해야지만 권리 능력 취득하죠. 그래서 사산일 때는 태아의 모는 태아의 손배에 상속할 수 없다요. 그죠? 사산일 때는 권리 능력 취득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번 천조 사망에서 태아는 재산 상속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규정. 그래서 판례는 그저 세 가지를 인정하죠. 세 가지. 그래서 저기 손상사 그죠? 손해배상, 상속, 그 다음에 유증 그죠? 유증까지 손상유 이렇게. 그 다음에 인지는 태아가 부는 저기 태아도 인지할 수 있지만 태아는 인지 청구권은 없고 그렇게 하고 사인 증여 같은 건 인정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속과 유사한 효력을 갖고 있는 대습상속 유류분도 이미 출생한 것을 볼 수 있다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상속, 대습상속 유류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유증에 관한 1064조는 천조 사망에서 준용하고 있으며 560조 사인증여 유증에 관한 준용하고 있으나 사인증여의 경우는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판례죠. 판례는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그죠? 계약을 하려면 청약 및 승낙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인증여, 생전증여나 사인증여 계약은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10번 부부인 감남과 정녀 사이에 정녀는 태아 무를 임신 중이며 감남 외에는 부병이 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선택형 할 때도요. 준사령이 나왔을 때는 민법이나 민수법이나 상법이나 다 빨리 여백에다 빨리 저기 초안을 잡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감남과 정녀 사이에는 태아 무가 있었다. 그죠? 그 얘는 부병이 있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갑의 의뢰 불법행위로 현장에서 직사했다. 그래서 이제 의뢰 불법행위로 얘는 직사.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례나 선택을 풀 때나 다 이렇게 얘는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고유의 권리가 있고 상속 권리가 있고 고유 상속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고유의 상속. 그래서 상속 권리는 얘가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있으면 얘 상속 권리는 배우자가 1.5 직계비속이 1이죠. 물론 살아서 출생이 되지만 근데 만약 얘가 없으면 직계 존속이 1 여기도 고유 상속하고 고유의 손해배상하고 상속 권리 1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이때 1번 무가 분만 짓고 사망 이건 살아서 출생했죠. 분만 했으니까 그 갑의 재산은 그렇다면 정과 병의 공동상속이 아니라 살아서 출생했으면 이렇게 되죠. 얘네 둘이 그죠? 이렇게 공동상속이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니까 직계비속은 1순위, 직계존속은 2순위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알았죠? 100%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번 갑의 사망 후 태아 무가 출생하였다. 그랬으면 권리 능력 취득했단 말이에요. 출생 후 약 5시간 만에 사망하여 갑의 사망 사실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면 무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 금방 했었죠. 그 후에 거기 9번에 1번처럼 그죠? 장래에 감수 기대 가능성이 있으면 정신적 위자료 청구 인정된다고 그랬죠. 틀렸고 3번 무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 위자료 청구 정의 무를 대리하여 을과세의 체결의 위자료 합의는 아까 말했죠.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항상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해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고 법정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위자료 합의 무효. 그 다음에 아버지 갑은 생전에 무를 인지할 수 있어요. 그죠? 852조. 그렇지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경우 인지 청구를 할수 무는 살아서 출생했으면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죠. 살아 출생했을 때. 근데 태아인 상태에서는 인지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갑은 생전에
무를 인지할 수 있다. 852조 조문만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병과 정이 갑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지만 이때 무가 출생한 경우 무는 병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태아인 상태에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직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살아서 출생하기 전에는 얘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얘네가 이렇게 둘이, 그죠? 이렇게 둘이 공동 상속을 한단 말이에요. 공동 상속. 이렇게. 첫째, 태아인 상태. 태아인 상태. 그래서, 그렇지만, 두 번째, 무가 살아서 출생. 살아서 출생하면, 이제 누가 공동 상속이죠? 얘네 둘이 공동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는 빵. 이렇게 되니까 얘는 상속권이 빵이에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무가 이제 얘한테 상속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속 회복을 하는 거죠. 예, 이것도까지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태아 가장 쉬운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모르면 못하니까 준비를 하고 해설 읽어서 준비를 해놓을 수 있도록요. 해설도 최대한 간단하게 저기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막 판례 원문 다 읽고 그러려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 쓸 때도 여기 있는 정도만 간단히 키워드 위주로 쓰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 해설도 그런 용도로 연습을 해볼 것.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권리 능력 그 정도로 했고 태아. 그다음에 이제 의사 능력 파트 거기서 본 대로 갑은 34로 낮은 갑의 지능은 64, 지체 장애 범주에 속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피성년 후견 심판을 받지 않았다. 피성년 후견 심판을 받으면 뭐가 되죠?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 그죠? 그걸 안 받으면 의사 무능력 상태죠. 의사 무능력 상태. 그다음에 갑조업으로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래서 갑은 병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해서 근저당권. 이때 갑은 이 대출금 채권을 모두 을에게 빌려주었다. 그 후 병은 갑에게 5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다. 다음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사례로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갑하고 거기서 얘가 의사 무능력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대로 병조합으로부터 5천 차용하고 얘한테 저당권 설정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을한테 꿔주고 5천을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첫째 문제 갑의 의사 무능력으로 소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병에게 근저당 설정 등의 말소를 제기한 경우 병은 대출금 5천만 원 반환과 동시 항변을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했으니까 요거 말소하고 그죠? 5천 말소하고 5천 반환하고는 동의한 관계가 있죠. 그죠? 얘들은 동의한 관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죠. 맞죠? 거기까지. 피성년 후견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까. 민법 11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요. 틀렸죠? 민법에서 의사 무능력자는 제한 능력자에 준해서 똑같이 보호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한 능력에 141조 단서가 적용되잖아요. 그것처럼 의사 무능력자한테도 141조 단서가 유추 적용되고 그 판례가 그 11번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은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익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적용되어 현존익만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익만 부담한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병이 갑에게 부당이득 반을 청구를 하는 경우 그러면은 갑의 이익이 현존하지 않은 측면이 된다. 왜냐하면 5천만 원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일반론이죠. 부당이득한 것이 금전이라면 현존한다고 추정이 돼요. 그죠? 추정이 되니까 무능력자 측에서 현존하지 않으면 증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금전 이외에는 어떻게 되죠? 금전 이외에는 현존하고 추정되지 않으니까는 그 급여자가 현존하는 거를 증명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정확히 좀 암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권 양도 방식으로 병은 갑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꿔줬으니까 그죠? 5천만 원 현금이 얘한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병은 을한테 5천만 원 채권 있죠. 대여금 반환 채권. 그래서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 다음에 통지하라. 어저께 기록형 끝났지만 이런 게 채권 청구 취지 외워놓으라고 그랬죠. 그죠?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라. 그래서 기록형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놓고. 예, 그렇게 해서 의사무능력의 대표적인 리딩 사례니까 그 정도로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12번. 그래서 12번에서는 92년 2월생 갑은 2009년이다. 2009년이면 17살이니까 그죠? 이제 미성년자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 신용카드에서
카드 가입 계획을 체결했고 갑은 09년 11월 25일 현금 서비스로 5만 원을 받았고 다음날 신용카드를 병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컴퓨터 부품 10만 원을 구입하였으며 이에 의뢰사는 병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래서 이것도 행위 미성년자에서는 이거 신용카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을 카드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갑이 17세고 그다음에 병 가맹점이 있고 그죠? 가맹점. 그래서 여기는 계약이 3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라고 그러죠. 이용계약. 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끼리는 가맹계약. 그죠. 가맹점 계약, 가맹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신용 구매계약이라고 해서 매매죠. 그러니까 신용 구매계약. 그죠. 구매계약이다. 이렇게 3면이라는 거 알았죠? 정확하게 외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번. 갑이 신용카드 가입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의뢰사는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한테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신용카드 계약은 얘가 17세고 취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취소하면은 해도 여기다 영향을 안 줘요. 해도 가맹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신용 구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하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가맹계약에 의해서 돈 준 거는 부당이득이 안 되죠. 유효하니까 법률상 원인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니은. 갑이 신용카드 가입 계약을 취소한 경우 갑은 의뢰사에 컴퓨터 부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럼 얘가 가맹점으로부터 컴퓨터를 받고 그죠?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를 받고 얘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가맹계약에서 의뢰사가 대신 지급하고 얘는 카드 대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대금을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죠. 면제받는 이익. 그래서 이 컴퓨터 자체가 아니라 면제받은 이익이 부당이득이니까 요 면제받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다. 면제요. 그래서 거기서 따라서 컴퓨터 부품을 부당이득 반환이 틀렸죠. 그래서 거기에 그거가 아니라 10만 원 면제를 받았으니까 1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디귿. 갑이 거기서 본 대로 현금 서비스를 받은 5만 원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죠? 그러니까 현금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부당이득 현금으로 추정되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입 계약이 취소된 경우 갑은 의뢰사에 5만 원의 이자를 붙여 받는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한다. 그러니까는 748조 적용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선일 땐 현존 이익, 악일 때는 모든 이익에 대해 이자, 손해까지 반환해야 되는데 141조 단서, 그러니까 행위무능력은 141조 단서가 적용돼서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이자, 손해 XX죠. 그 다음에 리을 신용카드 가입 계약 당시 나이를 묻는 의뢰사의 직원 물음에 갑이 나이를 성년으로 위조한 주민등록. 그래서 17조 문제죠. 17조. 속임수. 그죠? 그때 속임수는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 속임수만 말하지 소극적 속임수는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위조 정도는 돼야 돼요. 위조 정도에 적극적 속임수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가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신용카드 가입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17조 문제. 그래서 기하고 리을이 맞죠. 그래서 신용카드 정확하게 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감남과 을료는 부부다. 미성년자 병을 양자로 입양했다. 양자는요. 친생자랑 동일한 권리음을 가져. 동일한 권리음이요. 그러니까 친생자라고 생각하면 돼. 직계비속으로서. 그 다음에 갑이 사망 후 사업체를 운영하던 을은 정이 증여하여 병이 소유하고 있던 엑스토지를 제3자에게 채무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이에 관해서 그렇다면은 요것도 보면 이것도 이해상반 그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누가 미성년자냐면은 병이 미성년자니 얘가 미성년자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독 친권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을이 단독 친권을 하죠.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누구랑 계약을 하냐면 거기서 정이 갖고 있는 엑스토지를 제3자한테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제3자한테 담보 제공. 그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1번. 엑소지를 제3자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애가 이해상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뭐죠? 형식적 판단사. 그죠? 그래가지고 행위 외형만 가지고 판단하지 행위 동기, 연유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죠? 니은번. 우리 엑소지를 채무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 을과 병이 이해가 상반된다. 이랬을 때는 특별대리 선임 청구를 해야 된다. 맞죠? 따라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을을 병을 대리하게 된다. 921조.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을과 병이 이해상반을 위반해 특별대리 선임한 경우 법원은 그와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어요. 특정해야지 포괄적 권한 부여 심판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포괄적 권한 부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리을. 만약 을이 대리권 행사의 병소유 토지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무능력자의 불이익으로 친권자 을의 이익으로 갔으니까 이건 전형적인 이해상반행이고, 그럼 특별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직접 대리의 행위를 하면 무권대리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미음. 을이 자기 오빠 제3채무된 채무담보로 미성년자 병소유의 예, 그래서 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그죠? 이 근저당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해상반행위는 뭐라 그랬죠? 921조 1항은 미성년의 불이익으로 친권자 이익으로 가야 돼. 그죠? 제3자 이익으로 가는 거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죠. 그 다음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뭐죠? 이런 행위는 대리권 남용행위. 이거 대리권 남용이 아니에요. 근저당 설정은 대리권 남용 행위에 해당되는데 판례는 이상하게 근저당은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해상반행에도 해당되지 않고 대리권 남용도 해당되지 않아요. 결국은 유효하게 돼요. 알았죠? 근저당 특히 대리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 놓으라. 알았죠? 이렇게 해놓고 예, 그 다음에 14번 미성년자가 관한 설명. 이제 기출문제니까 좀 빨리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푼다고 초집중해서 풀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법정대리인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 처분을 허락한 재산 6조죠. 법정대리인 그 재산 처분에 관해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6조. 6조는 처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되질 않아요. 법정대리인이. 그래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니은번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했다면 법정대리인 허락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얘가 미성년자다. 그러면은 얘가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부모는 법정 대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법정 대리 미성년일 때는. 근데 얘가 성년이 되는 순간, 그죠? 성년이 되는 순간 대리권은 소멸을 해버려요. 법정 대리권은. 그죠? 따라서 그 8조를 보면 8조에서는요. 영업을 허락했을 때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성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정 대리권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행사할 수 없다. 알았죠? 요거 간단하죠?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권 소멸한다. 그래서 8조만 그래요. 8조만. 따라서 스스로 대리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요게 의외로 많이 나왔죠. 그죠? 지금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후견인도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하는데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이고 자연인만 돼요. 다음 저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성년 후견인은 왼쪽에 여러 명이 할 수 있고 자연인, 법인이 다 되는데 저거 피성년 후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문이 하도 많아서 그냥 거의 포기하는데 이 정도는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그죠? 성년 후견인 여러 명, 자연인, 법인. 미성년 후견은 한 명, 자연인만, 법인은 X 이렇게요. 그 정도만 해놓는 걸로 하고 리을 후견인과 피후견인 미성년 사이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후견 감독인이 선임됐다. 후견 감독인이 특별대리인 역할을 해요. 이때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없어요. 알았죠?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그 다음 미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법정대리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기에 법률에 있던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게 17조 2항인데 17조에서 법정 대리가 동의가 있다. 그러니까 17조 1항은 뭐죠? 법정 대리인으로 속게 하면은 3명이 다 들어가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이. 근데 동의를 있는 것으로 믿게 했을 때는 2명만 들어가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만. 그죠? 왜냐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서 1항, 2항, 거기 범위 다음 페이지 해설에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운다. 1항은 3명 다, 2항은 2명만. 알았죠?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5번. 거기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하고 확답을 촉구했을 때는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이죠. 이건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주의. 발송 하나 체크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15조 촉구권이죠. 촉구권.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 의사표를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계약 당시 책임 능력이 있었으면 알았을 땐 그러하지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알았을 때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주의할 거는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알았을 때만이에요.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들어가면 틀리는 지문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알았을 경우 하나만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 주의해요. 선택형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3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된 경우 제한은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데에서 상환을 책임다. 141조 탄서 받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성년 후견인을 취소할 수 있다. 10조 1항이니까 이건 조문 확인. 하여튼 피성년 후견 뭐 한정 후견 뭐 지정 후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뭐 따로 조문해서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도, 나오는 지문이 거의 몇 개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한다. 그 다음에 5번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기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됐다. 이때 상대방에 대해 체불 손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완전히 민법의 기본 개념. 예컨대 갑과 을이 매매 계약 대표적인 매매니까요. 유효하게 체결을 했다. 성립이 했다 봅시다. 성립.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법률 효과가 발생해서 얘가 매 도의는 인도하고 소위 등하고 인도 채무가 생기는 거고 그죠? 채무. 그 다음에 매 수의는 매매 대금 그죠? 매매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채무가 생긴다. 따라서 이거 이렇게 되니까 유효하니까 채무가 있으니까 서로 이행 청구가 가능하죠. 이행 청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이행 청구하는데 불이행하면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니까 손배 청구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된다. 해제. 근데 이게 유효하게 성립됐을 때 그런 거죠. 유효하게 성립됐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일 무효라. 지금 저게 무효 취소 해제돼서 무효가 됐다. 그죠? 이게 만일 무효다. 무효면 이렇게 되는 거죠. 채무가 없죠? 따라서 다 청구 못하죠? 청구 못하니까 채무가 없으니까 채불이라는 거 있을 수도 없고 해제나 손배 못한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그죠? 가장 전형적인 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도 저기 논리를 생각할 수 있고 거꾸로 이행 청구나 채불, 손배, 해제를 하면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거꾸로 이걸 청구 못한다? 그럼 매매는 무효다. 이렇게 우회 아래로 정확하게 해놔야 돼요. 알았죠? 이거 가장 쉬운 개념, 민법의 개념 구조인데, 의외로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취소됐으니까 어떻게 해? 무효잖아요. 무효면 채무불이행 못 묻죠. 그죠? 채무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저 구조까지 짜놓고. 그 다음에 16번. 해서, 이렇게 해서 벌써 1시간 지났구나. 한 15분 했는데, 앞에 서서. 예,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정도 하고 10분 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쉬면서, 의문 나는 부분은 질문을 하고, 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